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이자 경세가 율곡 이이. 그는 오만 원권 지폐의 얼굴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16세기 조선의 가장 빛나는 지성, 나라를 걱정하며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던 성각자, 그리고 어머니 신사임당의 가르침을 받아 완벽한 도덕성을 갖춘 성현. 우리는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의 삶에 단 한 점의 인간적인 번미는 없었을까요? 완벽한 성인의 길을 걸었던 그에게도 은밀한 감정과 금지된 욕망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역사가 감춰온 율곡 이이의 또 다른 얼굴, 그가 평생 숨겨야 했던 한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조선 최고의 사상가를 완성시켰는지 그 은밀하고도 애틋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36년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난 이이는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3살에 글을 깨우쳤고 8살에 이미 시를 지었습니다. 13살에는 진사초시에 합격했고 29의 나이에 9번의 과거시험에서 모두 장원급제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구도장원공, 그가 바로 조선 최고의 수재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신사임당의 가르침 아래 자랐습니다. 현모양처의 상징이자 예술가였던 어머니는 어린 이이에게 학문뿐 아니라 엄격한 도덕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던 시절조차 그는 결국 성리학으로 돌아와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율곡이 살았던 16세기 조선은 성리학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사대부 남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수신제가치 국평천하, 자신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경영하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것,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은 공적인 의무 앞에서 철저히 절제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율곡처럼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라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 했고 제자들과 동료 학자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유교적 규범의 실천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는 감정을 가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율곡의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가 21살에 노씨 부인과 혼인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불과 4년 만에 노씨 부인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그는 권씨 부인과 재혼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조선 사대부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율곡의 문집과 편지, 그리고 당대의 기록들 사이사이에는 묘한 공백이 있습니다. 그가 25살부터 30살 사이 관직에 나아가기 직전의 시기, 그 시절 율곡이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유난히 단편적입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듯한 빈칸들이 존재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율곡의 사상이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고 깊어진 때, 그리고 그의 문학작품들이 유난히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고뇌를 담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봄날이었다고 합니다. 율곡이 파주의 화석정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는 학문에 정진하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정자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파주 관아에 속한 관기였지만 단순히 노래와 춤만 추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를 읽을 줄 알았고 글씨를 쓸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깊은 사색을 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기생의 신분은 천민이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아무리 교양이 있어도 그녀들은 양반 남성과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풍류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율곡이 그녀에게서 본 것은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의 첫 대화는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정자에 놓인 율곡의 시 한 구절을 보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화답시를 지어 남겼던 것입니다. 율곡은 놀랐습니다. 그 시구의 깊이와 섬세함이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만남은 조금 덜 우연이었습니다.
율곡이 강변을 거닐 때 그녀가 나타났고 그들은 시와 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남, 또 그 다음 만남. 어느새 그들은 서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율곡은 그녀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책 속의 성현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이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진짜 인간의 모습을. 그녀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생이 되어야 했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철저히 은밀해야 했습니다. 율곡의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한양의 사대부 사회와 학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에게 쏟아지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기생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라도 퍼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스캔들을 넘어 성리학적 도덕성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났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강변, 달빛만이 비추는 밤. 그들의 만남은 항상 조심스러웠고 짧았습니다. 율곡은 그녀를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성리학의 가르침과 지금 느끼는 감정 사이의 간극이 그를 찢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사로운 욕망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진실한 감정일까? 그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율곡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대감의 학문이 더 깊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대감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율곡은 답했습니다. 그대가 내게 가르쳐준 것이 있어. 성현의 말씀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을,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복잡하고 깊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를 위해 만났고 서로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시대가 허락하지 않는, 신분이 용납하지 않는, 하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율곡의 학문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율곡의 성리학은 주로 주자학의 정통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했지만 어딘가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난 이후 율곡의 사상에는 새로운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율곡이 주장한 이통기국론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지만 기는 국한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 원리는 보편적이고 동일하지만 그것이 구현되는 방식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율곡 자신의 고민이 녹아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이상과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율곡이 마주한 실존적 질문이었습니다. 밤마다 율곡은 홀로 촛불을 켜고 글을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천리와 인욕이 공존한다. 하지만 인욕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인간이기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까지 억압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도라 할 수 있겠는가? 율곡의 이런 사유는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정통 주자학에서는 인욕을 철저히 경계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율곡은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조화롭게 다스릴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성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의 학문이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도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도 모두 인간의 실제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율곡에게 물었습니다. 대감께서 말씀하시는 성인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감정을 버리고 도만을 따르는 것입니까? 율곡은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아니요. 성인이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올바르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요.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승화시키느냐는 것이지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대감의 이 만남도 대감의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겠군요. 율곡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는 내게 살아있는 교과서요. 책 속의 성현들이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그대가 가르쳐주고 있어. 율곡이 남긴 시 중에는 유난히 애절하고 감성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도 그리움은 머물고 달은 차고 기울어도 마음은 변치 않네. 공식적으로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정을 표현한 시라고 해석되지만 그 행간에는 다른 그리움이 숨어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함께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애틋함이 배어 있습니다. 율곡은 이 사랑을 통해 배웠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지, 이성과 감정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그의 사상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경세치용의 정신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학문이란 인간의 실제 삶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율곡의 개혁론이 다른 학자들의 공허한 이론과 달리 현실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에는 끝이 있습니다. 율곡이 32살이 되던 해 그는 조정의 부름을 받아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명종 임금은 율곡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나라를 위해 그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부름이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의 날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께서 가셔야 할 길입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대감의 꿈을 포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율곡이 답했습니다.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사람을 알지 못했을 것이오. 그대가 없었다면 내 학문은 공허한 이론에 불과했을 것이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대감, 제가 대감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감께서 이루실 큰 뜻을 위해 저와의 이 만남은 잊으셔야 합니다. 아니, 잊으시지는 마시고 가슴 깊이 간직하되 절대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대감의 명성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율곡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를 잊을 수는 없소. 하지만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이 사랑을, 이 고통을, 이 깨달음을 내 학문의 밑거름으로 삼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서로에게 최선의 길을 걷기를 바라며 한양으로 간 율곡은 그야말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홍문관, 사간원, 대사원을 거쳐 이조판서와 병조판서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십만양병설을 주장하며 예란을 대비해야 한다고 외쳤고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백성의 삶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그의 상소문과 정책 제안들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유교 경전을 인용하며 추상적인 이상론을 펼칠 때 율곡은 백성들의 실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어떤 정책이 실제로 도움이 될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인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책이 아니라 삶을 통해, 이론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인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곡의 개혁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대부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쟁은 날로 심해졌고 율곡은 동인과 서인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가 그토록 경고했던 외란은 그의 죽음 이후 불과 7년 만에 터졌습니다.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율곡 이인은 1584년 4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성인이 되고자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가 느낀 모든 기쁨과 슬픔, 사랑과 고통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그가 평생 잊지 못했던 어느 여인에게 보낸 마지막 인사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녀가 그 편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율곡이 죽은 후 파주의 어느 절에 한 기생이 출가하여 평생 율곡의 명복을 빌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뿐입니다. 율곡 이이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한 성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번민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금지된 사랑을 통해 그는 배웠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다운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를 그의 이기일언론, 성악, 경세치용의 사상은 모두 이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 진실이었습니다. 만약 율곡이 정말로 완벽한 성인이었다면,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도만을 추구했다면 그의 사상은 지금처럼 깊이가 있었을까요? 그의 개혁론은 지금처럼 현실성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율곡은 사랑했고, 고통받았고, 번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위대해졌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성인의 길과 그가 느꼈던 사랑의 번민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심화시키며 그의 사상을 더욱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지평으로 이끌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을 통해 얻은 고뇌와 통찰이 그를 완성시켰습니다. 단순한 학자가 아닌 시대를 넘어선 위대한 사상가이자 동시에 깊이 고뇌하는 한 인간으로, 이것이 율곡 이이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감춰온,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곡 이이의 숨겨진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책 속의 지식이나 이상적인 규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본연의 감정과 번민 속에서 삶의 모순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들도 사랑했고, 고통받았고, 번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율곡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곡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삶의 문제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욕망과 도덕 사이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수백 년 전 율곡이 고민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인간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정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다만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알라.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위인의 숨겨진 진실을 만나보겠습니다. 역사 뒤편에 감춰진,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